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말이죠.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과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 자산경영학과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과 다양한 그런 정보 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프롭테크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프롭테크는 이제 프로펄티하고 테크놀로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프로펄티하면 부동산이고 테크놀로지 하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정보 기술들이요.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VR, AR 이런 기술들을 부동산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요, 국토부하고 이제 허그 이런 그다음에 한국데이터진흥원 이런 이제 공공과 관련되는 기관 또 뭐 하나금융그룹이라든지 뭐 지자체 같은 광명시 이런데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하고 심의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본 거는 이제 제가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컴퓨터 AI 공학과에 이렇게 이제 특강을 의뢰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해 보죠.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세상을 이렇게 뒤바꾸죠. 여러분들 혹시 이 크로스 엔카운터라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국 서안을 한번 한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이제 화산이 있어서 그 화산을 한번 좀 가보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산이 뭐 특별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가보면 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안을 간 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해서 화산을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산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가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다른 산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가라고 할까? 뭐 장각이나 황산이나 뭐 이런 명산에 봐도 그런 데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개 정상을 딱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와 그래요. 저도 앞을 딱 보니까 왜 안 하고 그러고 앞을 딱 보니까 정말 아주 앞에 그냥 기암절벽이 말이죠. 산 전체가 그냥 기암절벽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와 소리 났습니다. 뭐 중국 가면 와강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와 소리 났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울산바위 유명하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설악산에 가가지고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산의 전체가 다 그냥 바위입니다.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냥 그 광경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동안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말이죠. 딱 앞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탁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우한다 이렇게 해야죠. 뭐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매복을 쓰면서 적과 조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과 교우하는 것도 전혀 이렇게 나타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그걸 조우라고 하죠. 이렇게 크로스 엔카운터라는 말도 그런 의미도 바로 이게 조우라는 의미죠. 제가 이런 조우라는 말씀을 왜 드냐면은 앞으로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만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만화를. 이 만화를 보면요. 이게 65년도에, 1965년도에 그린 만화입니다. 예, 어느 만화가가 그린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2000년도가 되면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차가 말이죠. 휘발유로 안 가고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파 신문이 있다든지, 뭐 소형 TV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TV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조그만 그런 TV로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65년도에.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세상이 지금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종환 화백인데요. 이분이 또 만화를 또 그렸습니다. 예, 2015년에.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또 그랬는데, 뭐 화성으로 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한번 속았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됐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 그거 보고,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이렇게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말이죠. 세상이 이 전혀 다른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커즈와이라는 학자는 말이죠.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이점이 다가온다 이거죠.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 전혀 다른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되는 그 점, 그 시점.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 이죠. 이렇게 특이점. 그것이 온다. 해서 그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2045년이 되면은 세상이 전혀 세상이 올 것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죠. 왜?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대비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다른 뜻밖의 그런 시점에 조우할지도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큽니다. 왜? 아무도 안 가본 그런 세상이니까요. 예,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 얼마나 그 시대가 부풀었겠어요. 거기에. 예, 그렇듯이 또 기대도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요 204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략 30년에서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은 그러면 전후 세상이 온다. 예. 그래서 아주 성질 급한 학자들은 2030년 되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2030년, 2045년 해봐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예. 앞으로 뭐 20, 30년 후 정도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온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온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은 벌써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지나서 4차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혁명이 왔다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차 혁명은 기계화 혁명이고요. 2차는 산업화, 3차는 정보혁명, 이렇게. 그리고 4차에 이제 진흥혁명인데,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런 이제 추동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인 건 2016년도에 다우스 포럼에서 그 다우스 포럼 회장이죠. 클라우즈 슈밥이라는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독일이 상당히 그 옛날에는 최강국이고 말이죠. 세계에서 뭐 세계에 군림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조금 이제 좀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좀 이제 잠깐 이제 침체기에 들었죠. 자, 이렇게 이제 들면서 우리 국가가 옛날에는 그렇게 최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 다시 부흥을 한번 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일이 가장 강국이 이제 제조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 제조를 할 때 다양한 이런 정보 기술들이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나 뭐 CPS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 제조업을 한번 새롭게 한번 일으켜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이죠. 예, 이런 정책을 가지고 독일이 막 제조업에 발전해가는 모습은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알파고가 이서울 구단하고도서 4대1로 이겼지 않습니까? 알파고라는 건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는 것이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죠. 인공지능이 이게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그런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3차와 틀리게 4차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2010년도에 이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진입을 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세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굉장히 급진적이다. 두 번째는 파괴적이고 세 번째는 융복합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죠. 자, 급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혁명이 일어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현상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자, 파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뭐 앞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걸 전부 다 파괴하고 뭐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혁명. 예, 그래서 이제 파괴적인 혁명. 또 융복합적이라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이 된다 이거죠. 그동안은 여러 다른 그런 분야끼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발전하고 거기서 뭔가 연구가 되고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그런 것들이 융복합이 이루어진다. 네.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자, 이런 학문들이 다 따로따로의 학문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떻게 융복합이 돼가지고 되는 학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메카트로닉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예. 아까 제가 연구를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하고 이런 다양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융복합을 하는 건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부동산 쪽에 있는 데에서 말이죠. 이런 정보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을 좀 강의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어땠어요? 관심 안 가졌습니다. 무슨 부동산하고 그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예, 그건 뭐 전혀 다른 건데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로테크라는 것이 부동산하고 그런 기술하고 융복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은 전혀 다른 것끼리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창출되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혁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인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과거와 현실에서 비추어 보는 거죠. 비추어서 그거가 안 맞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에 말이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비추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언제 일어나겠어? 그런 변화가 그런 혁명이 언제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항상 그렇죠.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급진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맞느냐, 이 4차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1차, 2차, 3차라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기술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1차, 2차, 3차라는 것은 뚜렷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4차 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혁명, 그게 3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지금 컴퓨터하고 이런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해서 하자는 거 아니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컴퓨터나 인터넷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전혀 다른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뭐 리프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3.5 혁명이다. 4차 혁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뚜렷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바로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그런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가 말이죠. 이게 확보가 되고 확보된 데이터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확보되는 거죠. 이것이 가상에서 말이죠.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죠. 컴퓨터에서 분석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현실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데 이와 같이 되는데 이제 이용되는 기술이 이제 CPS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리얼타임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고 활용되는 것이 그냥 동시에 그냥 빠른 속도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3차 산업혁명과 달리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면서 이루어지는 혁명.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매년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다양한 그런 핵심 기술들이 어느 기술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쪽부터 말이죠. 유망 기술이 말이야 처음에 이제 기술이 존입하는 거죠. 빅데이터가 처음에 딱 진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고조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면은 너무 기대가 큰 나머지 어떻게 돼요? 그럼 약간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 실망기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쭉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어느 기술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이제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IoT, VR,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거, 그 다음에 믹스 리얼티 하면은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기술들. 여기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은 언급이 안 돼요. 왜요? 빅데이터는 다 기본이 되는 기술이죠. AI도 말이죠. 빅데이터가 있어야 AI가 되는 겁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특별히 언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쭉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이제 진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말이죠. 이렇게 조류독감을 갖다 예측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구글에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다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구글이라는 데가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무슨 조류독감이 몇 개월 후에 유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좀 엉뚱하게 생각했죠. 그래?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몇 개월 후에 진짜 거기가 조류독감이 유행하는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딱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조류독감이 딱 유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깜짝 놀랐죠. 이게 미국에 이제 보건기구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빠르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구글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걸 예측할 수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 구글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쓰는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검색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르라는 단어요. 이 후르, 여기 후르라고 써 있죠. 이 후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지역이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는 건 이제 구글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특별히 많이 검색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많이 식별하는 데가 어딘가 하고 쭉 보니까 어느 ABCD라는 지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요게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요게 앞으로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 현상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진짜 몇 개월 후에 그쪽에서 후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한 지역은 몇 개월 후에 실제로 그쪽에 중독감이 유행하더라는 겁니다.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살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중독감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후라는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하는 지역은 몇 개월 후에 독감이 유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패턴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검색 단어를 하나하나 후라는 단어를 검색 하나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검색을 하면은 그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예. 그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몇 개월 후에 거기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패턴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후라는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하는 적이 어딘가 하고 딱 살펴보니까 말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말이죠. 이게 많은 단어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일본이 중독감이 유행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측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래서 그게 그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그걸 분석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뭡니까 야유회 같은 데 갈 때 이 토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토망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서 안에다가 이제 된장이니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딱 꺼내면은 거기에 물고기들이 쫙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 해도 물고기가 토망 안에 쏙 들어가서 우리 그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빵이라는 단어를 써놨고, 뱃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 빵은 뭐냐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가장 큰 기업들이 된 기업의 앞 문자만 딴 겁니다. F는 뭐냐면 이제 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A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래서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죠. 자산 가치는 1위부터 5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중국에 가면 뱃이라고. 그래서 뱃이 뭐냐면 바오디즈, 그 다음에 알리바마, 그 다음에 텐센트. 그래서 뱃, 앞에 글자가 뱃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말이죠. 전부 다 뭘 하냐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고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죠. 예.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말이죠. 한 푼도 우리한테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지금 커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렇게 클 때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크느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할 때 그 기업들은 전부 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토망 가지고 잡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토망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만 해놓으면은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잘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데이터가 있어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의해서 승자독식하는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데이터 경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날 빅데이터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이터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21세기의 경제의 필수 자본이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국가나 기업은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래야 된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산업 구조가 변혁이 일어나고 경제의 우위가 확보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알아보자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말이죠. IoT나 모바일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마켓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공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체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이죠. 데이터 양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제 과거에 말이죠. 5천 년 동안에 생산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총 재보니까 1.4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4 제타바이트. 야, 이렇게 5천 년 동안에. 근데 2011년도에 말이죠. 2011년도에 1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얼마냐면은 1.8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5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1.4 제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2011년도에 하나의 괴물이 하나 나타났죠.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과거 5천 년 동안에 말이죠. 데이터라는 건 결국 저장돼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극히 제한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글을 써가지고 책을 쓴다든지 기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만 저장이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뭐 메모를 써준다든지 메모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이 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특정인들만의 그런 기록된 그런 것들만 데이터가 되니까 저장되는 양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자, 2011년도에는 말이죠.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스마트폰에다가 누가 문자를 보내고, 메모를 옛날에 주고받는 것이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특정한 사람이 했지만 이건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갖고 쓰면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이제 되다 보니까, 또 뭐 이런 CCTV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과거 5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1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진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빅데이터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IT 패러다임이 컴퓨터가 고성능되고 고집화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화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하됐죠. 제가 이제 199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자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6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새롭게 개발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6기가짜리라는 그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나올 수가 있느냐. 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는 말이죠. 286, 386이라는 컴퓨터를 썼는데, 예, 그때는 말이죠. 뭐 저장만 하려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장을 못 했습니다. 예. 하드디스크 용량이 512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512메가바이트. 1기가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 저장할 수가 없죠. 몇 가지만 저장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용량이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6기가짜리 나왔으니까 어때요? 이거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용산 전자사인가 가가지고 그 6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 3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USB, 요만한 USB 하나가 지금 16기가, 32기가 합니다. 그게 한 1, 2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죠. 옛날에 6기가짜리 하드디스크 30만 원 샀는데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말이죠. 지금은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뭐 5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치가.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말이죠. 16기가, 32기가짜리 USB 용 하나 1, 2만 원 사니 얼마나 다운된 겁니까? 가격이, 코스트가. 이와 같이 비용이 저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통신용도 많이 다운됐죠. 예.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가 무장히 상당히 발전하죠. 이렇게 SNS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또 그림자 정보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이런 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 그럼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추진하게 됐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은 말이죠. 앞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다. 네. 이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유통적인 측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됨으로써 경제적인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사회적으로 여러 난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범죄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의 뭐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예. 또 뭐 난치병이 돼 가지고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IT의 그 패러다임이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런 것들에 새롭게 이제 발전해가는 패러다임을 IT의 패러다임에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고, 예,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에 부합돼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말이죠. 크기라는 거. 데이터의 용량이 얼마 되느냐. 볼륨이. 그래서 상당한 볼륨을 돼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크게 이제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정형 데이터는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요. 그러니까 연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산할 수 없는 이런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입력해봐야 연산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연산하지 못하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징 중에 이제 다양성이라는 이런 베리어티라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이게 그동안은 말이죠. 이렇게 수시간이나 수주 걸려서 분석했던 것들이 예, 빅데이터로 기술에서 분석하면은 이렇게 분초 단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속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벨로시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V3 이렇게 얘기하죠. V3.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가트너에서는 complexity, 이제 복잡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복합적인 것을 분석하고 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말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value라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크기, 다양성, 속도, 그다음에 복잡성, 그다음에 가치. 이런 다섯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허그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 도시 보증 공사라고 해요. 허그.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택 관리 기금을 갖다 관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이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채권을 구입하잖아요. 주택 기금 채권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이제 허그인데요. 그래서 수백조를 이제 관리를 하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신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겠다 해서 허그형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저 부산에 있죠. 그 기업은. 그 기관은 이제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건 말이죠. 이 정형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정형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보면은 요 까만 게 정형 데이터고 이게 새로 되는 게 이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데이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증가하는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전체가 100을 된다고 보면은 100 중에 정형 데이터는 한 10 내지 20%고 비정형 데이터가 80 내지 90%란 말이죠. 그러면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만 정형 데이터만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비정형 데이터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여기서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금 허그에서 말이죠.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문할 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5가지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데이터 양만 크게 하면은 그게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원어 자체가 빅데이터 하면은 뭐 큰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빅데이터는 뭐냐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이제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가 말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있는데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통적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 위주로 한 반면에 빅데이터는 뭐냐면 정형 데이터도 하지만 좀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빅데이터가 잘 활용이 되려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잘 융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원, 또 하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인력. 이렇게 3가지의 요소가 잘 융합을 이루어야만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데이터가 잘 확보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데이터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누구는 말이죠. 개베지 데이터 이렇게 하면 개베지 데이터. 그래서 쓰레기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안에 막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자원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2번째는 뭐냐? 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말이죠.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또 분석한 결과가 제대로 잘 볼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능력이 기술적으로 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학과 공학, 그다음에 경제학, 통계학,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이런 비판적인 시각, 커뮤니티, 뭐 다양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말이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안 하고 뭐냐면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과학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통찰력 있는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와 협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는 말이죠. 2019년도에 이 정도가 지금 활용되는 인원들인데 실제로 향후 5년 동안에 필요한 인력들과 비교하면은 절대 다수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하기가 부족한 이런 상태가 현재 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것은 말이죠.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망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앞으로의 말이죠. 미래 사회는 말이죠.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그다음에 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불확실한 것은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은 이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을 통해서 창조력을 갖는 이런 것으로 빅데이터의 역할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의 이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되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수단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저장이 이제 이렇게 수집한 것이 저장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자, 데이터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먼저 수집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가 수집된 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 것들이 이제 뭐 수집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잘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 그걸 뭐라 하냐면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잘 관리를 하겠죠. 예. 그래서 관리가 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이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빅데이터라는 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분석한 결과가 우리가 알아보기가 참 난해하게 되면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가시화하는 기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집하고 공유하고 저장,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식약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제 적용되는 기술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집하는 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이제 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하는 것이 이제 검색을 하고 수집하고 변환하는 것까지를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집할 때 여러 가지의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로그 수집기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로그 파일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수집하는 것을 하나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센싱. 그래서 이제 IoT라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런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 그런 걸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크롤링을 해서 이렇게 뭐 스크립을 짜서 프로그래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RSS는 오픈 API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을 빅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집한 것은 말이죠. 다시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죠. 전처리 과정.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곳으로 데이터로 변환을 시킨다든지 또 불필요한 것을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뭐 합쳐야 될 것을 이제 합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용량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여과를 하거나 변환하거나 정제, 통합, 축소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데이터 이제 전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처리 과정.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자, 빅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둡이라고 해요. 자, 이 하둡은 말이죠. 여기 코끼리 모양이죠. 자, 이걸 이제 개발한 사람이 말이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루는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노는데 장난감고 노는데 코끼리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그냥 코끼리라고 하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코끼리를 저기다 붙여놨나 했더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코끼리를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 하둡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량의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컴퓨터 클러스터에 동작하는 응용 분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맵리두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용량이 크니까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처리를 다 분석을 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빅데이터의 특성 중에 벨로시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HDFS, 이게 이제 뭐냐면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 나눠가지고, 나눈 것을 병렬 처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눈 것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다시 모으는 기술. 여기는 뭐냐면 이제 맵리두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맵리두스. 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전부 다 나눠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분석한 걸 다시 다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술. 그건 이제 맵리두스라는데, 이와 같이 이 하드만 맵리두스하고 그다음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이 두 가지의 큰 기술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분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 분석을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정형 데이터만 분석한다고 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마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 평판 분석, 그다음에 쇼설 분석, 클러스터 분석, 현실 마이닝.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이 거기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의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죠. 이것에 의해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예측 분석,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을 하는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하는 과정까지 이 분석하는 이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의 분석하는 수준은 바로 요 2단계, 2단계 요 수준에 지금 와 있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정도. 그래서 하는데 이게 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도 좀 더 많이 발전이 좀 돼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 시점에 현재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화하는 기술이죠. 분석이 다 되면은 분석이 된 것을 잘 볼 수 있어야죠.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야죠. 분석 결과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화, 시각적으로 매핑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하는 거 있고, 관계 시각화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다든지 말이죠. 또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합성해서 인포그래픽에서 한 장으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요약을 해가지고 한 장으로 딱 보이게 하는 기술. 야,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장으로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딱 보이게 하는 거. 야, 이런 기술도 바로 이제 시각화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각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이용됩니다. 이제 엑셀에서 이제 그래프나 이제 파이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매니아이지에서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R. 그래서 R, 그다음에 ArcGIS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먼저 시장이 말이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빅데이터의 세계적인 시장은 앞으로 성장률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물론 뭐 지금 와서 조금 이제 2022년이 되면 약간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순이 뭐 15 내지 20% 이상의 20% 이상의 매년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 가치도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가는 그런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 전 분야에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빅데이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 까만색이나 이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은 빅데이터가 이미 많이 활용하였구나. 앞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시험 쪽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 엷은 청색이 뭐냐 앞으로 수년 이내에 활용하겠다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활용이 실제로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하고 있거나 활용할 의도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 이럴 때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운용 체계를 딱 개선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소비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그 마케팅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4월에 빅데이터 시장량을 조사를 한 걸 보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트렌드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고객 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을 봐도 빅데이터는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말이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도의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져 있는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요구와 환경과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예.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말이죠. 구글에 가서 이 검색을 하면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내 컴퓨터하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예, 왜? 그 컴퓨터에서 그동안 검색하던 패턴과 그 사람이 관심 갖는 부분을 구글에서는 전부 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달리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거기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검색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그 검색했던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죠. 이와 같이 맞춤식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난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난치병 환자에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 정체되는 것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능형 교통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어려운 그러니까 그동안 해결했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쓰는 데 있어서 데이터 품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든지 보안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써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빅데이터를 앞으로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서 말이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갖게 해주고요. 더 강화시키고 국가를 여러 가지 산업에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기술이면 틀림없는 것으로 이렇게 각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자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는 말이죠. 이렇게 빅데이터 연구협회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이걸 2012년 3월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책을 처음에 시작한 그 해부터 벌써 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가장 빅데이터가 발전돼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데는 결국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런 정책을 해 나갔고요. 자,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중국은 말이죠. 국가 위기관리 정책 지원을 위해서 운영기관을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빅데이터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재팬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 기본 전략을 발표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략 주요 국가 몇 개 국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여러 국가에서 말이죠. 지금 뭐 어느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또 모든 산업 분야에서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에서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조 분야에서부터 한 가지씩 좀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보 자동차, 이 볼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이제 완성 자동차를 이제 제조를 하죠 판매하는 쪽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리콜이죠. 그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해서 예, 사용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리콜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고쳐서 제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판매가 되면은 될수록 어때요? 그럼 다시 또 리콜해야 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위험이 이제 리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센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는 도중에 어떤 결함사항이 있는지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쫙 받아서 분석을 해보면은 빠르게 어떤 곳이 문제인지를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과거에는 50만 대 정도 차량을 팔아야만 리콜을 할 심각성이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50만 대라는 건 엄청난 차를 갖다가 다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하니까 한 1000대만 판매가 돼도 결함상이 뭔지를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것은 그런 결함상이 없는 차량을 할 수 있어서 리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 빅데이터가 활용하는 좋은 그런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 분야에서는 말이죠.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고객 정보나 SNS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 어떤 건지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런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진짜 그런 그 마케팅을 해야 할 사람을 딱딱 정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서만 이렇게 타겟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에는 여러 가지 그 부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위험 없는 게. 예, 왜냐하면 이제 분식 회계를 갖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래 위험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누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그 잘못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예, 여기 있는 것 같이 뭐 카드 부정 사용을 한다든지 보험 사기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런 빅데이터로 그런 다양한 그런 관련된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행위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에 대한 부정 행위를 방지한다. 그다음에 신용을 평가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할 때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나 아니면은 마케팅을 하거나 타겟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 행위를 이게 방지하거나 아니면 신용을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내부 데이터나 외부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의료 분야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빅데이터가 아주 가장 많이 잘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급 그런 그 병원들은 말이죠. 예,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하죠. 여기 있는 것 같이 진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생명과학의 연구에 대한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데이터들. 자,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요. 환자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한다든지 또 연구를 하는데 그다음에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분석가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각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가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왓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난 돈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한번 분석하려면 1억 2천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12만 원이면은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뭐 종합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검사를 다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병에 관련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매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치매에 관련되는 그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빅데이터가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교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말이죠. 요 데이터가 교통에 관련된 데이터가 한 4억 건이 4억 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가 어떤 교통 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방지하든지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유통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요. 유통 분야에서 이 아마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어떤 물건을 보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추천을 해 줍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조회하고 했던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추천해 줄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이와 같이 구매 추천 시스템 운영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매출의 30% 증가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고.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비우호적인 그런 정보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지점을 갖다가 또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는 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고객 불만 내용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데도에서도 함으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통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에 가면 이 자라는 회사가 있죠. 패스트 패션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전 세계 수천 개의 그런 그 자라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그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를 전부 다 데이터를 스페인 본사에서 수집을 해서 그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걸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스트 패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는 말이죠. 타겟 마케팅을 하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요. 이렇게 내가 좌석에 앉으면은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거기서 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먼저 비행기를 타려면은 예약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예약을 하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쫙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쫙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고객 마케팅을 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고객마다 다 취향이 틀리고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캐피탈원이라는 이런 그 신용카드사인데요.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고객의 불만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신규 고객을 어떻게 유의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회사에 보면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원이 총 인원의 10%다. 총 종업원에. 캐피털원이라는 회사에 한 총 종업원 중에 한 10%, 한 1000명 정도가 바로 이렇게 데이터에 수집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산에 보면은 이렇게 캐피탈 원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전문력을 양성을 하는데 되고 활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이렇게 무주라는 그 자파회사가 있는데 이 자파회사가 처음에 1980년도에는 말이죠. 한 40개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회사가 갈수록 급성장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 30년 지난 다음에는 한 전국에 한 359개 매장에서 한 5천 명이 있는 직원이 되고 연매출이 한 2억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21국에 한 7천여 종의 제품을 이렇게 제작을 하나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는데 이 회사가 말이죠. 2000년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전에는 회사가 규모가 작을 때는 뭐 의사결정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급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모호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이유도 없이 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생기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침체기에 이렇게 들어섰죠. 이렇게 침체기에 이게 들어섰는데 바로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뭐가 해결했냐면 빅데이터가 해결을 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통해서 업무 속도를 한 30배 정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간 효율성 50%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도 계산하고 경영진이 빠르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름에 따라서 이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삼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였다. 빅데이터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도시가 있는데요. 자, 낮에는 어디서 전기를 많이 쓸까요? 낮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에서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니까요. 저녁이 되면은 다시 거꾸로 주거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죠. 업무지역에서는 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전기를 공급을 할 때 어떻게 공급하냐면 다 동일하게 공급합니다. 동일하게 공급하려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균등하게 공급을 다 하려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전기를 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만 할 수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적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냐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요.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이제 바로 빅데이터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사례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버스 노선을 결정하는데 제가 말이죠. 자, 서울시에 이 교통 노선을 결정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야간에 주로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야근을 나가서 야간에 많이 다녀가지고 심야에 12시고 1시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실제로는 말이죠. 노선을 내가 지금 버스 노선이 돼 있는 데는 대로변으로 돼 있는데 대로변보다는 이렇게 어느 길은 소로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그 버스를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선을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소로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약간 적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막 제기할 겁니다. 왜 노선을 바꿨느냐? 노선을 바꾼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해서 노선을 이렇게 바꿨다 한들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CDR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썼죠. Call Data Record 해가지고 사람이 통신하는 그런 이제 전화를 하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죠. 자, 그런 걸 가지고 유도인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유도인구가 많은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겠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 KT에서 말이죠. 그런 목적지하고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가입을 하면은 내가 주소가 어디고 나이가 얼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각각에 있는 그 기죽에서는 어느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 그 내가 지금 기죽 가까이에 있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주소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가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 가면은 이 공공 데이터 중에 이렇게 최적의 정류장 위치가 어디가 현재 되어 있는지 그 버스가 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쫙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많이 이렇게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 사람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해서 노선을 이렇게 된 노선보다 이렇게 된 노선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운행하던 것이 편하던 사람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여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집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게 맞고요. 이와 같이 말이죠. 이제 근거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할 때 근거 기반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와 같이 근거를 이렇게 기반이 돼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활용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효율적으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쪽에서도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말이죠. 이렇게 유도인구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아까 시각화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유도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쉽게 정책을 하는데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을 한다. 자, 이렇게 만든 지도를 뭐냐면 정책 지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지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만드는데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분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자, 맥킨시에서 말이죠. 분석한 자료에 보면은 빅데이터가 부동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밸류, 잠재적인 가치는 말이죠. 엄청나게 큰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부동산 분야에서 말이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아주 잠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기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를 어떤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동산에는 다양성, 복합성, 실용성, 그다음에 실시간성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빅데이터의 특성 5가지가 있었죠. 규모, 속도, 다양성, 복잡성, 가치. 이런 5가지 특성을 놓고 이게 살펴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는 말이죠. 부동산의 특성에 적합한 특성에 맞춰질 수 있는 특성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기술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맞춤형 부동산 정보 도출로 예측 가능한 부동산의 활동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빅데이터 쪽에서 말이죠. 이런 부동산의 다양한 이런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 이용이 되면은 이런 부동산의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양한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쪽에서. 그리고 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이 프롭테크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프롭테크. 바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활용하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이런 비즈니스가 바로 프롭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말이죠.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2,500만 정도 되는데 2040년 50년이 되면은 한 8천만 정도가 된답니다. 8,500만 정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한 3분의 1이 줄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구가 실제로 증가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인구가 감소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지역에서 한 21.6%가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된다. 전체 전국에 말이죠. 전국 국토에서 21.6%가 무거주 지역.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말이죠. 이 무거주 지역 포함해서 한 60% 이상이 사람이 50%를 주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런 걸 통해서 국토 형성 계획을 갖다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럴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2014년부터 이렇게 쭉 추진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이런 사업이 현재 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시점별로 2013년하고 2018년하고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자, 프롭테크라는 것이 부동산 쪽에서 되는데 자, 2017년에 포브지에서 말이죠.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20개를 갖다 선정했는데 여기에 부동산에 관련되는 그런 프롭테크하는 기업이 3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무브하고 딜로우하고 코스타라는 이런 기업들이 선정될 정도로 부동산 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무려 이런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유니콘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우리나라 쪽에서도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되는 것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뭐 랜드북이라든지 아니면 밸류맵이라든지 호갱노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실제로 실생활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아주 쉽게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실생활에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쉽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쉽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다 적용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바로 이렇게 부동산의 정책을 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감정평가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정형 데이터와 이런 비전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서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린 자료인데, 자, 이와 같은 자료는 아까 같이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는 말이죠. 빅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던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대략 한 2010년에서 11년 정도부터 추진해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정형 데이터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정형 데이터의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가 오고 합니다. 야, 뭐 빅데이터가 뭐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에 하던 거에서 뭐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 하던 거에서 용량만 크게 하니까 이게 무슨 빅데이터냐 똑같구만. 별거 아니구만 빅데이터가. 별거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연구를 한 쪽은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실제로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렇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것이 이제 연구 제목인데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서 부동산 빅데이터 감성무성 모형을 한번 개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이제 분석 기술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글로 써 있는 것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글로 써 있는 거.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글로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거 갖고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분석을 쫙 하게 되면은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을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얼마가 될 건지 이거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성 있죠. 좋다, 싫다. 이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감성이 있죠. 어떤 글이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글이고 어떤 글은 그 글이 부정적인 글이다. 이런 감성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감성 분석, sentimental analyst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쓴 논문입니다. 이렇게 이 논문인데 이 연구를 제가 하게 된 발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죠.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그런 논문이 없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는 과정에 이런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주가를 예측을 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더라고요.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는가 보니까 바로 주가와 관련되는 뉴스 기사요. 이 기사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사라는 거는 글이죠. 그러니까 텍스트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니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지고 그 글에 써 있는 감성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감성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써놨는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한국거래소라고 증권을 거래하는 데가 있죠. 그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그 산하에 코스컴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바로 주가 예측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요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실제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마찬가지로 주가를 이렇게 주식에 관련되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해주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식에 관련되는 것을 관련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주가에 관련되는 기사만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느냐. 야, 그거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거꾸로 이제 부동산을 딱 바라보니까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에서 감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은 논리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주가와 부동산이라는 것은 서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에서 감성 분석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면이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그 제도적인 면,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시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 뭐 그 외에 부동산의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아주 다양하죠.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이제 것들이 부동산의 어떤 뉴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부동산의 어떤 심리적인 행동,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어떤 발표가 났다.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뭘 하겠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행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죠. 예, 펀더멘털이니까. 예,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동산의 심적 영향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기사가 실제로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에 시장에 그런 예측을 하는데 영향이 미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번 제가 이제 가설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하게 되면은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모델을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되겠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의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뭐 뉴스 데이터가 있고 SNS 데이터가 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왜 크롤링을 해서요? 왜 크롤링은 제가 아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중에 크롤링을 한다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왜 크롤링을 해가지고 야, 그거는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뉴스 데이터를 전부 다 인덱싱을 하고 그것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라 하냐면 이건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형태소 분석. 그래서 그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성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 이제 점수화 시켰어요. 여기다가 태깅하고 스코어링을 해서 그 감성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에 이제 감성 분석을 하려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 감성 사전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돼요. 감성 사전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요 절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감성 분석을 하느냐, 그 기사를 감성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어떤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하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럼 여기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것을 의미를 갖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올라간다가 있겠죠. 그죠? 올라간다. 만약에 여기서 부정인가 하면 내려간다. 아니면 뭐 하락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뭐예요? 부정적인 이제 의미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정인 단어가 나오고 긍정인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요거는 플러스 1점을 줘라. 내려간다고 하락한다고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매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면 어떨까요? 이 한 문장의 단어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 어떤 글은 플러스 긍정인 글에서 플러스 2점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1점 나오니까 이 전체 경우 플러스 3점이라는 글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 문장은 긍정인데 얼마나 긍정이에요? 플러스 3만큼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갖다 하고 또 하나의 기사에 가면 여러 가지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 갖다가 다 계산을 다 해보면 어때요? 그 전체 기사에 하나의 기사가
긍정이면 얼마의 긍정이고 부정이면 얼마가 부정인가 하는 점수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일자별로 아니면은 10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런 식으로 또 하루에는 여러 개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 모아보면은 오늘 글은 긍정이 뭐 플러스 23점이다. 내일은 해보니까 내일 거를 해보니까 그거는 플러스 45점이다. 그럼 어때요? 이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긍정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긍정이라는 의미죠. 그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켜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성 분석입니다. 이게 감성 분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한 3만 5천 건 정도를 웹크롤링을 했어요. 이제 스크립트 짜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뭐 스크립트 하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재고. 자,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매치를 시키려면은 매치시킬 수 있는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감성사전이란 말이에요. 감성사전은 이제 표현을 잘 해줘야겠죠. 거기다가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의미를 그런 글들을 잘 세부적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감성사전을 잘 매치가 돼가지고 분석이 잘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성사전을 만든 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총 수집된 기사 중에 감성사전에서 반응하는 기사는 총 46%. 반응을 기자는 것이 53%인데 이게 뭐예요? 감성사전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성사전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혼자 분석하다 보니까 감성사전을 여기서 3,527개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00개가 되고 20,000개가 되면 이게 훨씬 줄고 여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럴수록 어때요? 빅데이터 분석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크립을 짜가지고 웹크롤링을 했는데 웹크롤링은 이제 이런 이제 스크립을 짜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웹크롤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형태소 분석은 뭐냐면은 다 단어를 나눠요. 분양, 저렴, 183지, 뭐 빠지, 는, 없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동산지, 명산지, 현용산지, 조산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분류하느냐?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치를 시켰을 때 정확하게 딱딱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 쓴 것이 이제 코람코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뭐가 있냐면은 코람코. 요게 요런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툴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명확한데 우리 글은 어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형태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다 하고 자, 감성사전을 이렇게 다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형태소 분석한 것 같고 이거하고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감성사전에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매치가 돼서 일치가 되는 것은 점수가 부여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일자별로 말이죠. 여기 이제 2013년 1월 2일 아닙니까? 1월 2일 날 데이터가 어디냐면 이게 1월 2일 거죠. 다 이게. 1월 2일까지. 여기도 다 1월 2일이고 여기까지가. 1월 2일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긍정인 점수 몇 점, 부정인 점수 몇 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사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사가 이제 이걸 다 더하면은 하루에 긍정이 몇 점인지 부정이 몇 점인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자별로 이제 하루치를 전부 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일자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실성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뭐죠?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로 나온 거죠. 기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것이 이제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기사라는 것이 부동산에 상당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시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사를 가지고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는 점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는 아파트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오른다 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쪽에서는 감성사전에서 잘 매치가 되는 단어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기사들이 다른 쪽에서는 뭐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여기는 한 뭐 10번, 5번 이렇게 많은 지게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할 수 있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 데이터가 과연 얼만큼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실제 있는 데이터들, 실제 조사가 된 데이터들, 이런 데 같은 거 이제 매치를 해보면은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이제 실제 거래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사가 된 데이터. 요것 중에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그 신고를 합니다.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 쪽은. 그래서 60일 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 모든 지역이 다 매일같이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필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약 70억의 단지에 9만 5천 세대를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 여긴 거의 이제 대단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데이터가 말이야 상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0.5, 0.6,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죠. 특히 요 심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에서는 0.8, 0.9입니다.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 부동산 뉴스 기사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하고 이렇게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만큼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렇게 0.6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실제 거래된 거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계산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본 거죠. 실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더니 점선으로 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점선으로 된 그래프.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놓고 딱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때가 가장 스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1년 동안 이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주가에 관련되는 기사 가지고 주가를 예측을 했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기사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번 해보는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해서 잘 맞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요 1년 동안 연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이제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연구한 것에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고생한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때요? 상당히 짜릿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실제가 말이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내가 빅데이터 분석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맞는 지점이 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제가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그런 것 그것도 아닌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맞아요. 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실제 거래량 갖고 거의 일치하는 것이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뉴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같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인력이죠, 인력. 아까 빅데이터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원이었고요. 빅데이터가 많이 써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아마 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이 엄청 절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의 이 활용 수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준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인력도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가 개방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만 발전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쪽에 그 프로테크가 많이 발전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공 데이터가 많이 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활성화를 통해서. 또 이런 데이터가 많이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그 유통하는 그런 체계도 많이 발전이 돼야 부동산 쪽에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해서 산업의 발전이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앙에서 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산학연, 그다음에 공공 이런 쪽에서 말이죠. 서로 이런 그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조성돼야 이런 빅데이터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그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이라는 특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